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나의 어린 시절. 경영이 너는 이미 초등학교 때 주역 등 30여 권의 한문서적을 배웠고 유교와 중용사상을 통달한 데 이어 이제는 절에서 불교 8만대정경과 중도사상을 3년이나 배웠구나.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느냐? 고등과정을 배우기 위해 협성산업 전수학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 나는 곧 미국으로 떠난다. 총명한 기운이 가득한 너인 만큼 알아서 다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영이 너를 믿는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은 미국으로 포교차 떠나셨다. 스님이 떠나고 난 후 절의 일은 더욱 많아져 나는 공부하기 위해 어떤 스님의 소개로 새검정의 작은 암자로 들어가게 되었다. 저 혹시 여기 청룡사라는 암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 왜 해저녁에 절을 찾는 거야? 제가 머물 곳이 없어 청룡사에 가서 낮에 일해주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우린 삼각선 제1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야. 그러지 말고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의 목사님께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떠니? 아주머니들은 내 책가방을 빼앗다시피 가져가곤 곧바로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광화문 내수동교회 홍근선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었다. 이후 2년간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며 기독교의 구약, 신약, 모세의 오경을 배우기도 하고 주일반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이 점점 어려워져 나는 서울역의 동양당이라는 공장에서 금반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노쇠와 금을 녹여 24K, 18K 등을 만들었는데 노쇠와 금을 끓일 때 하얀 밀가루 같은 청산가루를 넣었다. 그런데 매일 그 일을 하다 보니 청산가루 때문에 코피를 자주 흘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유교 중용사상, 불교 중도사상, 기독교의 중립사상을 독파해 비교 분석의 경지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다 학업과 건강 문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세 번째 양아버지인 목사님과 헤어졌다. 이후에는 홍제동 안산 꼭대기 달동네 판자촌 위쪽 산 중턱 약수터 옆에다 2인용 군용 텐트 하나를 쳐놓고 살면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쳤다. 늦은 밤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돈을 아끼고 아껴 간신히 산 호떡 하나를 군용 텐트에서 참 맛있게도 먹었다. 정말 죄송한데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는지요? 그러나 호떡을 살 수 없는 날도 많았다. 낮에 볼펜 행상을 하는데 돈벌이가 시원찮을 때도 있던 것이다. 그런 날은 효자동, 옥인동, 팔판동, 궁정동, 내수동, 사직동, 향촌동 등의 한옥을 찾아다니며 사정을 이야기한 후 밥 한 그릇과 냉수를 얻어먹었다. 그렇게 한 끼를 먹고 나면 온종일 천막 속에서 시험 공부에만 매진했다. 아이고 이런 어쩌면 좋니. 여기 내 아들이 먹는 보약인데 한참 먹거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찌 이런 고생을 하노. 한 번은 내 또래의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주머니가 나의 앙상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먹는 보약 한 첩을 건넸다. 아주머니는 오래도록 내 손을 붙잡고 우셨다. 또 한겨울에는 너무 추웠지만 내복이 없어 교복 속에 신문지를 넣고 학교에 다니다 친구들에게 들켜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또 어떤 때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텐트 속에 노루가 들어오기도 하고 들쥐가 들어와 잠자는 나의 코끝을 무는 등 수많은 일이 있었다. 이외에도 눈보라에 천막이 날아가 버린 일, 천막을 찾다가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진 일 등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학생, 실내용 슬리퍼를 팔아보는 건 어떻겠나? 성치 못한 다리로 라면만 얻어먹는 걸 내 보았네. 지금은 다리가 다 나았나 보군. 에휴, 그렇지만 말라도 너무 말랐어. 여기 사람들 다 고생하지만 학생처럼 또 고생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네. 여기 슬리퍼 10켤레를 줄 테니 이 돈으로 다시 학교에 가길 바라네. 기프스를 한 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나를 눈여겨보던 판자촌 주민 중 한 사람이 실내용 슬리퍼 10켤레를 주었다. 나는 감사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연신 그에게 절을 했다. 그러고서는 곧장 실내용 슬리퍼를 신을 만한 동네인 장충동으로 갔다. 그곳에서
으리으리한 집을 발견했는데 그 집 차고에서 당시에는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가 나왔다. 나는 그 차에 오르려는 사람에게 달려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 슬리퍼 10켤레를 팔아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어른은 아무 대답 없이 나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들어가 밥을 먹였다. 그러고는 조용히 내가 살아온 사연을 듣더니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 나의 양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나?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그는 바로 한국 첫째 재벌인 이병철 회장이었다. 그렇다. 산꼭대기에서 2인용 군용 텐트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던 내가 한국 첫째 재벌의 양아들이 된 것이다. 이후로는 양아버지의 권고로 한국 첫째 그룹의 인사와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하기 시작했고 수직 권위주의 경영을 수평 네트워크 경영으로 바꾸었다. 허경영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사내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 능력과 책임 제도로 사원 채용 시험을 시스템화하니 중역들의 개입이 사전 차단되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 직원들의 나에 대한 칭찬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며 그룹 정비에 임했다. 더불어 나는 신입사원의 관상을 보기에 사자상과 쥐상을 뽑지 않는 10가지 비결을 적용해 직원의 노동조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대신에 근로자에게 최상의 대우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아들아, 어떻게 하면 노동쟁이나 노조 결성이 없는 인사 문화를 만들었느냐? 나에게도 비결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네, 물론입니다. 먼저 근로자들을 극진히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상법을 통해 근로자를 기용해야 합니다. 혹시 삼성이 가야 할 길도 보이느냐? 그렇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원숭이 상인데다가 삼성이라는 이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 개의 별을 가리키므로 첫 번째는 설탕, 두 번째는 직물, 세 번째는 반도체라는 세 가지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나의 예언은 적중했다. 당시 정일건 국무총리 사위가 연구 목적으로 관심지리던 반도체를 1983년 삼성이 인수해 본격적으로 일구었다. 물론 처음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아니었다. 옥부 조선소를 인수하겠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봅시다. 아버님, 조선소를 인수하지 마십시오. 반도체와 같이 작은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양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양아버지는 한국그룹에서 맹활약하는 나를 신뢰해 최종적으로 반도체를 사들였다. 삼성이 훗날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삼성의 이름과 사업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현대의 현에는 왕이 있고 호랑이가 있다. 왕은 용이고 왕 옆에서 왕을 노려보는 것은 호랑이로서 현대라는 이름 안에는 용과 호랑이가 함께 있다. 게다가 정주영 회장이 물소상이므로 이는 큰 사업을 해야 함을 뜻한다. 건설, 조선 등 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삼성과는 반대되는 부분이다. 훗날 현대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이끌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 아들 허경영입니다. 어린 나이에 천재 경영 자문을 하며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양아버지는 나를 각계각층에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세 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뵙기에 이르렀다. 이 인연으로 나는 박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 되어 그가 유명을 달리하는 1979년까지 재벌그룹 경영에 이어 국가 경영도 이끌게 되었다. 그래, 자네가 보기엔 다음 정책은 어떤 게 낫겠나? 예, 제가 보기엔 지난 방송통신대학제도 새마을운동에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100여 가지의 정책을 건의해 실현시켰다. 그 결과 라인강의 기적은 150년이 걸렸는데 박 대통령과 나는 한강의 기적을 15년 만에 일구는 고도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됐다. 참으로 박 대통령과 나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기룡지상의 연속이었다. 이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이야기하겠다.